자, 심화이론과정 3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66페이지예요. 266페이지는 6장 부동산 투자론이다 소개되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 6장 부동산 투자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단일 파트에서 출제 문헌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론 이 부분은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다. 자, 지난 시험도 7문제 출제되었고요. 자, 여러분실 이번 30회 자격시험에도 6문제에서 7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모두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2절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3절은 포트폴리오 이론, 4절은 화폐의 가치, 5절은 현금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과정, 6절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6절까지 구성이 되는데 모두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투자론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을 포함해서 심화 이론까지 학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를 보세요. 자, 266페이지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은 6장 투자론 제 설명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한 번쯤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69페이지 보시면 1절 부동산 투자와 투기다 소개인데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 생각합시다.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 자, 그리고 운용이란 과정이 있죠. 이 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을 거치고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 그리고 운용, 다음은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더라. 그래서 장점, 단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부동산 투자는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운용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겠지요. 이를 우리가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임대업 한다고 하셨으면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가 되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더라. 처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흔히 어때?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 이득. 그럼 자본 이득 쉽게 생각하면 양도 차익이다. 매매 차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 이득 뿐만이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때? 수익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높다라는 것 어때?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은요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 도난이나 멸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얘기. 물론 화재가 발생한다. 뭐 태풍, 해일,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예외가 되겠지만 도난이나 멸실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되겠다. 따라서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안전성도 높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 일동에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세 효과를 절세금은 세금을 줄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즉 임대를 하는 기간이에요. 좀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인 소득 이득에서 세금 내야 되겠죠. 이때 소득 이득의 세금을 학자들이 영업 소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영업 소득세. 자, 영업이란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본이득이지요. 자본이득 세금을 학자들이 자본이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따라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자본이득은 뭡니까? 매매차익, 양도차익이죠. 그럼 매매차익,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뭡니까? 양도소득세죠. 그죠? 여튼 양도소득세를 학자들이 자본이득 세금 따라서 자본이득세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분은 어때?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영업소득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세금을 산정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표, 과세 대상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영업소득세를 산정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하는데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순 영업소득을 기준한다면 순 영업소득에 대체 충당금이라는 건 더해줍니다. 대체 충당금은 더해준다. 대체 충당금은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지요. 더해준다. 다음은 이제 이자 지불액이 있지요.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는 어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고배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율 고배주면 세금이 산정되겠죠. 이때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름 교재 잠깐 한번 봐봅시다.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 그러면요.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 영업소득세 산정 플로차트가 들어있어요.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순 영업소득에 대체 충당금은 더해졌죠. 더해지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빼준다는 이야기에 이래서 과세 대상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소득세 산정인데 이때 여기 보세요. 이자 지불액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 두 분입니다.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이들은 어때? 이들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과세 대상소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는 과정까지는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공제가 안 돼 있죠. 따라서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는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어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똑같은 세율을 정해도 영업소득세 세금이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느 과정입니까? 바로 운용의 과정이죠. 임대하는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절세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처분의 과정입니다.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 여기에 대한 세금이 자본이득세 쉽게 양도소득세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는 경우도 있죠. 이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운용의 과정 처분의 과정에서 모두 절세효과를 얻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처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결국 뭡니까? 남의 돈을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가 있더라.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책 편에서도 외부 효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왜?
예, 대가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죠. 외적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뭡니까? 정의 외벽과 제3적인 내 입장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예, 이처럼 대가는 손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어때? 부의 예, 외벽과 이리 편했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좋으면 정, 안 좋으면 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 자리 보세요.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 내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정. 그리고 남의 돈 타인 자본 때 지렛대로 삼는다. 해서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투자 일통에서는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 때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 설정하고 은행부터 대출받을 수 있죠. 그럼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더라. 이때 자금 남의 돈이셔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면 결국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죠. 요즘 정의 지렛대과 이럴 때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임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인플레 표현하는데, 자, 이제 인플레가 심하면 할수록 그 인플레가 심하다는 뭡니까? 물가가 그만큼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겠죠?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는 셈이 된다. 실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은 저하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인플레 즉 물가 상승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인플레 위험이다 또는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가 심할수록 좀 물가 상승할수록 구매력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이처럼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을 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럼 지금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있다. 이를 통해서 화폐 가치 하락분 이걸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 이때 방어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결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인 또한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데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에 투자되면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도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에는 단점도 따른다는 겁니다. 대표로 이제 환금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지요. 환금성이 또는 유동성이 요새 매우 낮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환금성은 뭡니까? 현금으로 전환시켜줘.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따라서 환금성이 매우 낮다는 건 부동산 투자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투자도 당연히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다. 다음 부동산 투자의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거래 비용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취득 처분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등기 비용 모두가 거래 비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고른다면 다른 투자 대상에서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법적 제한도 많다는 겁니다. 즉 법적 제한이 많다.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뭐 이도 여러 가지 단점이 되지만 투자의 장단점은 이런 정도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269페이지 보세요. 자, 269페이지는 자, 1번 챕터 부동산 투자다 소개됐죠? 옆에다가 별표 9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다 옆에 별표 9개 해놓으시고요. 양월 1번 예, 부동산 투자의 의의다. 이분은 뭐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기본 이론 가져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충분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양괄의 2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지금 우리 장점 설명드렸죠? 평균 1번 고수익성. 이게 뭡니까? 예,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 예, 이야기지요. 다음 평균 2번 고안전성.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지요. 평균 3번 절세 효과다. 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다음 평균 4번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어때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입니다. 평균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인플레이션 해지 순화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더라. 자, 이처럼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해서 구매력을 어때 보호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저당권 설정에 대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자, 부동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이도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 예, 교재는 예,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고로 3번 보세요. 자, 양고로 3번 시간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다라는 건데 설명 다 드렸죠? 평균 1번 예, 저환금성이다. 이건 뭡니까? 환금성이 매우 낮다는 거지요. 낮다. 이는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평균 2번 부동산 투자도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이도 단점이 되겠고 평균 3번 많은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지요. 다음 평균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하여 법적 제한이 많다. 법률 강의도 복잡하다. 이처럼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뭐 기타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의 장점, 단점은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를 보세요. 271페이지는 양고로 5번 지렛대 효과다 소개되는데 자, 네,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지난 시험도 때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어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이처럼 자금을 융통한 남의 돈을 쓰는 거지요. 남의 돈을 활용한다는 얘기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순위를 높일 수 있다. 라면 정의 제도가 그랬죠? 지금 정의 제도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투자의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렛대국에서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봅시다.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렛대효과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렛대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한다. 결국 타인 자본을 어때? 지렛대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는 지렛대효과를 기대할 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렛대효과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타인 자본을 활용하도 여러 가지겠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당권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결국은 타인 자본을 활용한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기대하는 사례다 할 수 있겠죠. 또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세를 아는 이 금액만큼은 내 돈, 남의 돈이잖아요.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기대하는 사례다 할 수 있겠죠. 즉, 지렛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의 돈 써서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총 자본 수익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처럼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다 보면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자 지불도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나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즉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튼 자,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죠.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금융적 위험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다 보면 금융적 위험은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렛대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렛대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은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과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이런 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금융적 위험이다. 이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의의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렛대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에 이르는 경우에는 지렛대과를 기대한 사례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렛대과는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 위험을 줄인 기법이 아니겠어요.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의의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같은 지렛대과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기 자본,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있죠. 이걸 흔히 우리가 뭡니까? 지분 수익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뭡니까? 총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한 거죠. 총합에 따라서 총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차입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차입 이자율이다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은행으로부터 5% 이자리에서 빌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5%가 차입 이자율이다. 또 대출 이자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5% 빌려주고 5% 이자율은 이자 받겠죠. 그래서 5%가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흔히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저당성에서 이미 동의어도 좀 관심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 되겠지요. 총 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다. 다음 차입 이자율은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니까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5%를 빌려왔어요. 5%를 빌려서 10%의 수익률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률 낸 걸로 빌려온 거 다 감당하고 남음이 있겠지요. 그럼 이때는 남는 내 호송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시험 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이때는 자, 빌려온 거 감당하고 남는 게 있다. 남는 거 내 호송에 쌓인다 그랬죠. 따라서 내 돈의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즉 종합 수익률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 최소한 몇 프로 더 클까요? 10%보다 더 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 써서 자,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야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좋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정의 지렛대 효과다. 자, 내 입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남의 돈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효과가 나타나게 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쉽게 이생하자는 이야기예요. 정하면 내 입장이 좋죠? 그럼 내 입장이 좋기 위해선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그렇죠.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욱더 높아진다.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어때? 타인 자본을 쓰면 스스로. 자, 이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LTV가 높아진다. LTV는 먼저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죠. LTV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남의 돈을 쓰면서 즉 부채 비율이 높아졌을 때 내 호점이 남는 것들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이 따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즉 지분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높아진다.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서 그만큼 부담에 될 위험도 커진다는 거죠. 어떤 위험? 금융적 위험이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 우리 앞서 설명했죠?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점이다. 그렇지만 어때? 이제 부담이 될 위험도 그만 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을 수익률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남의 돈 몽땅 씁니다. 그럼 어때? 파산을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 투자에 정의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할지라도 타인 자본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볼 지혜가 필요해. 그만큼 부담이 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부담이 될 위험도 그만큼이니까 적절하게 타인 자본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5%로 빌려왔어요. 빌렸는데 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결국 총 자본수익, 종합수익이 차입적인 저당수익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내가 벌어된 걸로 필요한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때? 오히려 내 호정이 더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내 돈의 수익은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밑에 잘 보세요. 이 케이스를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지네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다. 그래서 이를 뭐라 표현합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부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낮을 때란 이야기예요. 낮을 때 이때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부의 지렛대 나타나면 굳이 타인 자본 활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연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났을 때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또는 LTV 높아져서 그만큼 내 호정이 더 많이 나가겠죠. 따라서 내 돈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더욱더
더욱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기 자본 수익률 어때? 더욱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지요. 부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본 수익이 더욱더 낮아진다. 이게 뭡니까? 손해가 되겠죠. 다음 자기 자본 수익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타인 자본을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더욱더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익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손익 확대, 이걸 영어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다른 말로 어때? 레버리지 효과다.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렛대 효과,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이걸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렛대효과는 다른 말 뭐랍니까? 레버리지 효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여튼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은 어때?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대된다. 결국 지렛대 레버리지는 어때?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차입 이자율입니다. 이때 내가 5% 빌려왔어요. 빌렸는데 5%의 수익률을 내더란 이야기야. 그럼 때는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과 차입이라는 저당 수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는 어때? 내가 벌어진 걸로 빌려온 것 감당 딱 맞겠죠? 따라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도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로 표시할까? 바로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이때는 아무리 타인 자본을 쓴다 할지라도, 즉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때?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다는 건 지렛대효과를 기대했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효과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따라서 중립적 지렛대효과를 우리 흔히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지렛대효과를 기대했지만 지렛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렛대효과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271페이지를 보세요. 자, 271페이지 보시면 편관 1번 지렛대효과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봅시다. 지렛대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타인 자본을 이용했었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결국 남의 돈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셔도 될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272페이지예요. 272페이지에서는 편관 2번 지렛대효과의 종류다.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정의 지렛대효과, 동그라미 2번에 부의 지렛대효과, 동그라미 3번에 중립적 지렛대효과다. 설명 다 드린 내용이니까 이분도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1번 박스만 한번 살펴봅시다. 박스 보세요. 박스에 점점점 나와 있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종합 수익률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점이 되겠지요. 결국 정의 지도값은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차입 이자율
예, 이런 순이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점이다. 이렇게 박스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다음은 이제 이것은 지리적 관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도 대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계산 문제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리적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는 총 자본 수익률도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원리를 살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자, 총 자본 수익률이다. 총 자본 수익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버리지 않냐 이야기야.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총 자본은 뭘 이렇게 생각? 총 자본은 어때? 총 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죠. 총 투자액이다. 다음 수익은 뭘 기준으로 것인가? 총투액을 기준해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냐. 이때 수익은 뭘 고려하신가? 바로 순영업소득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활용하게 된다. 자,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심화 이론 과정에서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현금을 산전 플로 차트가 있더라는 이야기야. 우리 첫 글자 따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분량도 해주고 기타 속 더해주면 어때? 유효 총소의 산정이 되죠. 자, 영업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죠. 부채세에서 빼주면 세전 현금이죠. 영업소득에서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요 소득은 5가지가 있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세전 현금, 세후 현금 이 5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이 3가지입니다. 자, 이 3가지는 이 3가지가 있죠. 자, 이 3가지는요. 이자 지불액이 공제되기 전이죠. 사실 부채세세 이 항목에 어떻습니까?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부채세는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합한 게 어때? 부채세에서 부채세는 원리금 상환액 1년치다. 이렇게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자, 여기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이자 지불액을 공제하기 전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남의 돈의 대가도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남의 돈의 대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어때? 총 투자액에서 발생이 된다. 그럼 비교도 바로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투액 이걸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하더라도 수익은 뭘 고려하겠냐? 이 셋 중에서 뭘 고려합니까? 순영업소득을 고려한다. 그래서 총투액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할 때 수익은 뭘 고려합니까? 순영업소득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자본 수익률은 식을 만들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그래서 총 자본분의 수익이 되겠죠? 총 자본은 뭡니까? 총투액. 그럼 총투액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 수익은 뭘 고려할 것인가?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세전 현금, 세후 현금 이 2가지가 있네요. 이 두 가지는 어때? 이제 이자 지불액 공제한 다음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자 지불 공제했던 이야기는 남의 돈에 대한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 오로지 뭐만 남았어요? 내 것만 남았죠? 따라서 이 2가지는 내 거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세전 현금, 세후 현금 이 2가지는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겠지만 지분 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 수익은 뭘 고르신가? 바로 세전 현금 이걸 어때? 고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계산을 해보자. 이분도 똑같은 논리를 생각하세요. 자, 우리 식을 또 만들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 분모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본이다 할 수 있겠죠. 분자는 뭡니까? 수익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이때 자기 자본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바로 내 돈이니까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근데 지분 투자액을 기준해서 지분 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률을 산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때 수익은 뭘 고려할 것인가? 우리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한다. 수익은 뭘 고려합니까? 세전 현금이다. 그래서 수익은 세전 현금 흐름을 고려하겠다. 이 시험 세전 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바로 순 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준 값이다. 그래서 세전 현금은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비법으로 공시장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장 더 기억할 수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해보자. 자, 이는 어떻게 올 것인가? 먼저 총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종합 수익률이죠.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괄호 열고 총 자본 수익률. 자, 빼기 차입 이자율입니다. 이거를 다음 곱하기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괄호 열고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 괄호 닫고 곱하기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 값이 의미한 바가 사실은 어때? LTV입니다. LTV. 그럼 자, LTV 대부비율이죠. LTV 50%란 이야기는 타인 자본 비율이 얼마예요? 50%. 그럼 자기 자본 비율도 얼마입니까? 50%가 되겠지요. 다음 LTV 60%예요. 그럼 타인 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60%.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입니까? 4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뒷부분이에요. 맨 뒷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식을 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부채비율에서, 부채비율은 우리 기본 이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부채비율은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변하죠? 타자. 그래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뭡니까? 부채 비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LTV는 뭘 이야기합니까? 타인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LTV가 60%면 타인 자본 비율 60%. 그럼 자기 자본 비율 40%가 되겠지요. 그리고 맨 뒷부분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변하겠죠. 타자 이 분이 어때?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공식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문형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이 공식이 지문형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도 어때? 1번 자기 자본 수익 구한 공식 활용이 되겠죠? 그렇지만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경우 따라서는 우리 출제된 기출문제 다 분석이면 기출된 계산 다 분석이면 이걸로 어때? 여러분들이 제한테 풀기 어려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2번 이 공식을 활용한다면 아주 쉽게 어때? 풀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 대비를 위해서는 2번 공식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예 제가 여러분 교재 박스 안에 어때? 이 공식을 1번 공식에 올려놓은 겁니다. 박스 안에 이 공식이 어때? 1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계산 문제는 이걸로 돼. 아주 쉽게 제한 대신에 풀어볼 수가 있더라. 그럼 자, 지금까지 출제된 계산 문제 다 분석해보면 어때? 자, 이제, 우리 교재 1번 나와 있는 이 공식으로 풀면 어때?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리고 또 경우는 아주 쉽게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이 공식 풀면, 자, 우리 교재는 이게 이제 2번 나와 있죠? 2번. 이 공식 풀면 안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계산의 대비는 바로 이제 우리 교재 1번, 박스 1번, 네, 이 공식으로 대비를 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2번 공식도 때 지문형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제가 또 예제 풀어드리지만 2번 이 공식으로 때 푸는 게 더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2번 공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이 공식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데 굉장히 지문이 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또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비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비법이 있다. 이 비법을 활용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활용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첫 글자 답니다. 총, 차, 자, 타, 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총차, 타자. 자, 총은 뭡니까? 총 자본수익률 또는 종합수익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차는 차입 이자율이다. 다음 타는 뭡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 되겠죠? 자는 자기 자본 비율이다 생각하시고, 첫 글자 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총, 차, 타, 자, 이렇게 기억하자. 사실 차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총차가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라는 게 있다. 아,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차 타자. 그래서 과거에는 총차 타자 이렇게 뒤지기 외워놨습니다. 다 외웠는데 뭘 구하는 시인지는 몰라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맞췄습니다. 자, 총차를 타자. 그럼 지금 총차를 탈 때는 누구랑 같이 탑니까? 자기랑 같이 타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다. 자기랑 같이 한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총차를 탈 때는 매너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는다. 하여튼 뭘 할지 몰라도 먼저 들어가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이 사칙 연산이다. 그럼 네 가지 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더하기, 다음 빼기, 다음 곱하기, 다음 나누기다. 그럼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식이 완성이 돼버린다. 우리말 비법으로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그 같은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기억합시다. 자, 어떻게 하자? 총차 타자. 누구랑 같이? 자기랑 같이. 그래서 이는 자기 자본수익을 구하는 공식이다 생각하시고, 자기랑 같이 총차를 탈 때는 매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는다. 그리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냐면 아주 또 우리가 쉽게 공식도 기억할 수 있다. 이게 우리만의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같은 비법들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평균 3번 보시죠. 총 자본 수익률이다 또는 종합 수익률이 되겠죠. 이는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그래서 총 자본은 총토액이죠. 수익은 뭘 구합니까? 순 영업소득이다라는 거죠. 평균 4번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또는 지분 수익률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우리 어떻게 한다? 총차 타자. 차문 열고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른 이 공식에다 여러분들이 첫 글자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총차 타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표기해 놓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공식 한꺼번에 기회는 터졌죠? LTV가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TV가 의미한 바가 타인 자본 비율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 뒷부분 타자 이분이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메모리면서 한꺼번에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원론적으로 자기 자본수익은 어떻게 한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되겠지요. 자기 자본 뭡니까? 지분퇴. 수익은 세전 현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세전 현흐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순 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하단에 연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회 때
출제된 문제예요.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묻고 있죠.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입니다. 그럼 3억이 어때? 결국 총 투자액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대출 2억 원이네요. 그럼 대출 2억 원이 어때? 타인 자본이 되겠죠. 자기 자본은 1억이 되겠습니다. 대출 조건, 대출연 1년, 대출이자 연 6%가 되겠습니다. 1년간 순 영업이익이다. 이게 순 영업소득이 되겠지요. 2천만 원. 다음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1년간 가격 상승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때 1년 후에 처분할 때 처분에 따른 자본 이득 이건 어때?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운용에 관련한 소득 이득 이것만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앞으로 이제 많이 풀어보면 연습이 되겠지만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 없다.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가격 상승이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니까 처분 시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득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전제에서 운용의 과정 또한 소득 이득 이것만 어때? 고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총총 쳤하자.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총 자본 수익률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총 자본 수익 어떻게 되나?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총 자본은 총 투약이죠. 얼마입니까? 총 투약은 3억이 되겠습니다. 뒤에 동그라미 6개는 떼버렸어요. 3억이다. 자, 그리고 순 영업소득이요. 순 영업소득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계산기로 활용해 봅시다. 자, 20 나누기 300 하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6.67%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0.0667이죠? 그래서 6.67% 정도가 나온다.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이제 총 자본 수익률 6.67%가 되겠지요. 총 자본 수익률 6.67%다. 다음 차입 이자율 몇 프로였어요? 차입 이자율 연 6%였죠? 6%다. 다음 타인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구해야 되겠죠. 이때 타인 자본 비율입니다. 사실 타인 자본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타인 자본 비율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타인 자본 비율은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3억. 이 중에 타인 자본 지금 얼마예요? 2억이다. 할 수 있겠죠? 2억이다. 이게 타인 자본 비율이에요. 다음은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은 총투액 3억 중에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지요. 이걸 일로 나타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오면 그대로 금액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 그대로. 왜? 이 값과 이 값이 약분되니까 결국 1억분의 2억이 되잖아요. 즉, 이 원리 생각하시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우리가 이제 타인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인데 금액으로 하면 그대로 금액 대입하자. 금액 대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다음 타인 자본 얼마입니까? 2억이다라는 겁니다. 2억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때?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계산 문제 계산할 때는 항상 괄호 먼저 부셔야 되겠지요. 괄호 먼저. 그럼 잡으세요. 6.67 마이너스 6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 더하기와 곱하기 뭘 먼저 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곱하기. 이렇게 계산 다 해놓고 답이 안 나온다. 더하기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하는 지 워낙 오래되니까 이것도 혼동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를 먼저 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약분하니까 1억분의 2억이면 어때?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그대로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럼 자 1.34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6.67 이걸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더하기 6.67 자 이렇게 했으면 8.01%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총잠수를 계산하면서 소수점 자릿수 때문에 지금 어때? 8.01이다.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여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한 문제만 딱딱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딱딱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는 8%다. 이렇게 근사치 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다라는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 우리 총총 타자.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훨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공식으로 풀어도 또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자기 자본 지분택 얼마입니까? 지분택 1억이죠? 자, 1억이란 이야기예요. 1억이다. 자, 다음 자, 세전 현금으로 계산합시다. 수익은 세전 현금을 했죠? 순 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 뒤에 동그라미 6개는 뺐습니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에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부채 서비스에 빼줍시다. 지금 자, 니은번 보세요. 대출은 얼마입니까? 대출은 2억이죠? 대출은 2억인데 뒤에 보세요. 대출연 1년, 대출 이자율 연 6%. 대출은 만료 시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에 상환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자, 이제 이자만 우리 계산하면 2억에 몇 프로입니까? 6%가 되겠죠? 6% 얼마입니까? 2억이 6%니까 1,200이 되겠죠? 1,200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내는 조건이고 원금은 만기 일상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1년 동안 내는 이자지요. 이자만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1년 동안 내는 금액은 지금 이자뿐이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자 빼줍시다. 그럼 자, 2천에서 1,200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800이 되겠죠? 그럼 결국 자, 1억분의 800이니까 8% 이렇게 돼 간단히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통해서 푸는 게 더 빠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 실제로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비법으로 자, 이 공식을 기억을 해서 이걸로 푸는 연습을 해버리자. 어떻게 공식 외운다 그랬죠? 총총차 타자. 참은 열고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 공식 활용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렸는데 앞으로는 총총차 타자. 이 공식을 더욱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자, 1번 8%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챕터 부동산 투자는 다 말씀을 드렸고, 자, 274페이지를 봅시다. 자, 274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투기다 소인데 중요성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생략합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예제가 들어있죠. 네, 이 예제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이렇게 풀어드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총총차 타자 이걸 활용해서 자기 잠수율 계산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